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남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건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고 또 그 유소년 시절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 사람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고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일 것 같아서 저는 저 자신보다는 저희 집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931년에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 시대에 1930년대에 드물게 볼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버님은 은행원이시고 어머니는 조산원으로 아기 받으러 다니시고. 근데 아버님은 뭐 성격도 은행원으로 알맞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말씀 없으시고 책임감 강하고. 어머니는 활달하고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조산원이 애를 받으러 갈 수 있는 집은 대갓집 아니면은 이 재력이 있는 집 아이들을 많이 받으러 다니셨으니까 생활의 수준이라는 것이 당신들의 삶보다 훨씬 상위의 삶들을 사시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자식들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이었지만은 저희 형제들이 저하고 밑에 동생만 빼놓고 다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생각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저나 제 동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육 문제에서 강조하시는 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저하고 우리 큰 누이하고 나이 차가 13살 차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누이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독립적인 정신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자유는 부모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시니까 자유는 많은데 거기에 따른 책임, 지금은 좀 큰일 날 체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책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는 아버지한테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절제하고 청렴하게 사는 것에 대한 거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꿈에도 미술대학을 간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저는 이제 건축과를 가겠다고 이과반을 택해서 이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등교하는 길에 같이 미술반을 했던 성환경이라고 혹시 아시는 줄 알았어요. 성환경이를 만났어요. 등교길에 만났는데, 야, 신동생이 나 미술대학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자극이 딱 됐는데, 야, 그러면 이놈 경기중고등학교가 맨날 거기 들어가면 가는 대학이 뻔한데 나는 거기서 그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미술대학을 가는데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미술대학 갈 결심을 하고 미술반에서 입시를 위한 석고대생을 이제 그때부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여름방학이 됐는데 최경환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응용미술과 학생들이 여주로 도자 실습을 간다는데 니네 미술대학 가는데 같이 좀 미리 좀 이렇게 좀 분위기도 볼 겸 안 갈래? 그래서 그 서울대
그러니까 3, 4학년 학생들 도자 실습 가는데 쫓아간 거예요, 여름방학에. 근데 어디로 가냐, 여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열흘 정도 같이 생활을 하고, 거기서 처음 이제 권순영 선생님을 뵀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서울대 교수신데 도자기 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됐죠. 그러고서 뭐 도자기에 대한 거는 뭐 그때 가서 그거 놓은 걸로 끝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야, 내가 니네 큰누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이 미술대학 교수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뵀다. 했더니 응용미술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 왜? 회화과는 바꿨는데 응용미술과는 취직이 된다더라. 갑자기 어머니가 회화과 넣는데 그 응용미술과를 가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까지 버텼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타협을 해서 이제 응용미술과 가기로 했는데, 응용미술과라는 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운 좋게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갔네요. 제가 왜 서울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서울대학이 그때 그 대학미전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교생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이 일종의 평가전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구경을 갔어요, 2학기 때. 전시를 이렇게 막 학교 복도하고 칠기실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는데, 응용미술 파트 쪽을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혹시 정시화 선생이라고 국민대학교 교수하셨던 디자인론하고 디자인사 가르쳤던 분 기억하시려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때 3학년이고 4학년 올라가기 직전인데, 임무근 선생하고 동기죠. 탁 하더니 응미과 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아니고요. From needle to locomotive라고 하는 명제를 말씀하셨어요. 이 응용미술과가 하는 거는 바늘서부터 기관차까지 만드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분야다라고. 아, 멋있잖아, 말이. 거기 홀가닥 넘어갔죠. 내가 왜 미술대학을 가게 됐나에 대한 어떤 근거는, 내가 무슨 나의 재주, 나의 앞으로의 뭐 어떤 전망 또는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신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하나. 말하자면 응용미술과라는 것이 회화과나 조속과에 비해서 뒤늦게 수용이, 물론 그 개교 때부터 관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가르칠 만한 교수 요원이랄까요? 이거는 만만치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근데 캔버스가 꽤 넓었어요. 넓었는데 입학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습장이라고 하는 데를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공장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시설들이 그 한국공예시범소, 그것이 문 닫으면서 거기에 설비, 재료, 자료 이런 것들이 이관이 되는데, 국립대학교니까 서울대학으로 이관이 돼서 가지고 있다가 캠퍼스가 좁으니까 못하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실습장을 만들고 거기에 그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제가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게 목공 선반, 금속 선반, 원심 분리 주조기 뭐 등, 그다음에 도자와 관계된 거는 칠보 전기로 목공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부스, 그다음에 믹서기 뭐 등등 제가 학생 시절에 활용했던 시설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평을 본 겁니다. 미술이란 분야가 그림 그리는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그랬는데
입학하는데 1학년은 3교과가 그 교과 과정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교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로 해서 그때 저희가 기초로 한 게 기초 소묘, 기초 소조, 기초 디자인은 이제 구성. 그거를 3교과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제가, 교과 과정을 하고 뭐 개편하고 학부를 만들어 싶어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그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기초교육을 같이 받았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기초과정이었고, 2학년이 되면은 전공 기초교과목을 빼놓고는 거의 또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회화과도 보면 그때 전공 분리가 돼 있었는데, 2학년 때 그냥 교과과정 갖고 3학년 때 가서 동양화 전공, 서양화 전공으로 분리돼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 교육을 받다가 1966년 저희가 3학년 올라갈 때 교과과정이 개편이 돼서 응용미술과가 전공 분리가 돼서 그때 명칭 그대로 하면 상업미술 전공, 공예 전공. 근데 공예 전공은 공예와 제품 디자인이 같이 교육이 되는. 근데 하나 특이했던 점은 그러면서도 매 학기 한 교과목씩은 자기 전공 이외에 타 전공을 하나씩 들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리하면서도 통합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회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전공을 가지고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독립해서 밥을 벌어 먹는다는 게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시키는 것이 이들이 나가서 생존하고 이 일을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는 원동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이렇게 전공 분리가 되면서 그때까지도 도자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따로 없었는데 권순영 선생님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브리핑 차트를 청와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저도 이제 거기 아르바이트로 뭐 차트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그걸 하시고 나서 설치하고 박 대통령하고 저녁을 같이 하실 기회가 있었던데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차 마시면서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는가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권순영 선생님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과목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없습니다. 설비도 깡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을 떠돌면서 방학 때 가서 실습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때 돈으로 제가 잘 기억하는데 230만 원 한인가를 지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청량리에 사범대학이 있을 때 그 청량리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미군 부대들이 쓰던 그 컨센트 건물이지만 철제 그거를 그 사범대학에서 체육관으로 썼었는데 그거를 불화받아 가지고 미술대학으로 옮기고 그 콘센트 건물 안에 그 건물을 옮기는 비용하고 제하고 남은 돈 가지고 그 가마를 갖다 이제 그 콘센트 안에 시설을 하게 되고 물레 같은 거를 좀 준비해서 도자실이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그게 66년 2학기입니다. 1학기 때까지 없었어요. 그 2학기에 그게 시설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말씀 전공을 위한 응용미술과의 실기실로는 처음이었지 않나 미술대학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공이나 금공 이런 거에 대한 시설은 그 실기실이 따로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시습장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학이 아마 홍익대학이나 이화여대보다 학교에 그런 시설을 갖춘 게 늦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된 건 남들은 뭐 굉장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간 걸로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목적의식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미국에 있고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좀
넓은 데서 공부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대학원을 진학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4학년 말 2학기 채 들어가기 전에 권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시험 준비해서 대학원 시험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생각했던 게 어차피 나는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와서 곧바로 미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해서 대학원에 적을 두면서 그냥 유학 준비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갔지 무슨 내가 도자를 알아보고 전공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군대를 입대하고선 복학해서 딱 오니까 박서구 선생이 그때 당시에 그 도자 실습장 조교를 하고 있었고 아까 이야기한 그 부산여대 교수하고 정년퇴임한 이경희 선생이 막 입학해서 1년 차에 들어와 있고 근데 보니까 우리 때만 도자 쪽으로 몰려서 왔는데 그 이유가 유일하게 실습시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권 선생님이 그 개인 작업장도 밖에 가지시게 되는 시기였고 또 그 도자 벽화를 많이 하던 시기라 바쁘셨어요. 그래서 그 실습장을 철저하게 관장해서 하실 수가 없는 처지가 되셨는데 마침 저희들이 말하자면 대학원생 둘에 조교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이 실습장 책임져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아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책임진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졸업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권 선생님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당장 너 미국 가는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건국대학교 조교로 가라. 근데 그때 건국대학교 공예과가 가정대학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가정대학 공예과 거기 조교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길 권 선생님 저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서 공예과에서 도자실을 만들고 싶은데 누구 그 시설 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조교로 좀 추천해 달라. 근데 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많이는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너 그거 설비하고 하는 거 체험하면서 공부 좀 해라. 그래서 갔어요. 가마를 시설하고 실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레 제작하고 뭐 이런 설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제품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 하면 맨날 영등포 가서 살아야 돼요. 영등포에 옛날에 도자기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서포팅하던 일제시대 때 서포팅하던 그 철공소들이 그냥 기술자들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의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시설했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죠. 저는 가는 거면 석교선생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된 작가가 꿈이었어, 사실. 자유 때문에. 그랬더니 잔소리 말고 내일부터 출근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1년 조교 생활을 했죠. 근데 하나 좋았던 거는 여긴 가서 혼자 실습장을 관리하니까 전적으로 제 책임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서 또 하나의 프랙티스 하는 좋은 여건이었죠. 그동안에 사실 미국 가려고 수속을 해놨었거든요. 그 대학원 다닐 때 이미 이제 미 영서관에서 인터뷰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계속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후통첩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후닥닥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가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권 선생님한테 저 미국 가겠습니다. 무슨 이야기했더니 가라고. 그래서 이제 사표 내고 갔어요. 미국은 이상하게 서머스쿨을 5월 달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템플 대학에 있는 타일러 스쿨 오브 아트에 서머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루돌프 스테플이라고 그분에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한국에서 했던 작품 포트폴리오를 가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포트폴리오를 아무 말씀 없이 쭉, 그때는 슬라이드잖아요.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보시더니, 떡떡 하더니, 미국에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황하잖아요. 온 사람을 보고 미국에 왜 왔냐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학원 코스에서 좀 폭넓게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대뜸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인터내셔널리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작품 중에서. 인터내셔널리티와 로컬리티에 대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스타일이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어떤 일정 분야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국제성을, 세계성 내지 국제성을 갖췄다고 했을 때 최종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 건가? 다 똑같이 국제성을 띄었다고 쳤을 때 그건 결국은 로컬리티라고. 그러니까 그 작가가 걸어온 과거와 환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배경으로부터 오는 특수성이 작품의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작동한다. 그러니 내가 볼 때 너는 30살 넘어서 여기를 왔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작업장 차리고 작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양반만 믿고서는 서머스쿨 끝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 뉴욕 맨날 가서 아까 이야기한 이런 책자상하고 책방 뒤지고, 그리고 작가들 만나러 가서 이야기 듣고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고선 76년에 2월에 다시 귀국을 했는데 그 1년간에 제가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 목표로 삼았던 내용, 또 나 개인으로 봐선 내 작업의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눈이 떴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생각한 게, 이제부터는 내가 아까 이런 모든 걸 보고 도자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확신감 같은 거. 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행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 도자 역사가 찬란하다 그러는데 뭐가 찬란한 건지, 또 그러면 과거에는 찬란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뭐랄까요, 사명감. 그래서 사실은 귀국한 이후부터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느냐가 과제였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생각했던 게, 모든 예술 분야는 이 형상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머처리얼을 테크놀로지와 결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다. 하나 형상화, 구체적인 물로서 형상화하는 작업이다. 그럼 도자에서는 뭐냐? 머처리얼, 흙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상징적 의미에서부터 어떤 거기에 담긴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과학적인 어떤 것까지, 그거에 대한 기술 문제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우선 처음 시작해야 되겠다는 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내 스스로가 하고 그것을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끝난다면은 그럼 그런 재료와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럼 또 그게 끝나면은 무엇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왜 만드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까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직접 제작 과정에서는 분리되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동시에 해결될 문제인데, 교육에 있어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교육되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 분야가 아니고 회화 쪽을 보면은 뭐 도불전, 뭐 도미전, 또 귀국한문, 귀국전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저도 뭐 그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그 학부 시절과 대학원 시절 또 조교 2년 동안에 내가 한 흔적을 한번 한 자리에 모아보자. 과연 나는 이제껏 한 학부서부터 시작하면 뭐 군대 생활을 빼면은 한 6, 7년을 했는데 뭘 했는가 한번 봐야 내가 외국에 나가서 뭘 배우더라도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허버트 리드가 쓴 The Meaning of Art를 그 학부 시절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물레로 차서 성형하는 단순한 한 기물에도 성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레로 찬 걸 보면은 몸통과 굽과 이제 전, 이 세 개의 구조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라고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기물에 대한 형태죠. 보니까 흙으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물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흙으로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저한테는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개인전에 제가 이 작품도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작업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면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무슨 생각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물레를 찰라고 반죽을 두 덩어리를 해놨어요. 깜빡하고선 덮어놓자. 그냥 두 덩어리를 반죽하고선 덮어놓고 그 다음에 쓰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룻밤 자고 오니까 굳었더라고요. 다시 반죽하니까 굳잖아요. 그렇다면 터지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유지해서 형태를 만들어보자. 두 덩어리를 처음에 겹쳐놓은 상태를 그대로 하고 이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 속을. 그리고 좀 의욕적으로 하나는 유약을 바르고 하나는 흙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저는 사실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케오스적인 내 마음이 그대로 첫 번째 전시회는 그냥 드러나 있는 그 자체로 봐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처했던 위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권순영 선생님이 물레의 대가시잖아요. 또 물레 위에 유약으로 화려하게 추상적인 표현을 하시잖아요. 선생님으로부터 들순 대로 멀리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회전력을 이용 안 하겠다는 거죠. 회전력은 선생님이 다 보여줬으니까 나는 육면체로 가겠다. 근데 육면체 박스만 딱딱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인위적 행동을 최소화시켜서 얼마나 박스가 다양한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 살짝 카트를 하고, 어떤 경우는 카트한 걸 다시 되붙이고 잘라내서 또 형태를 토막내서 하나는 받침을 만들고, 그러니까 굽을 만들고 하나는 몸체를 만들고, 이런 식의 원형의 형태, 구체 못지않게 면체도,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만약에 내가 인위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위적인 행동, 그거는 에너지의 삽입인데, 그 에너지의 삽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자연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타이틀이 자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그때부터예요. 의도성 모티베이션을 밑에 깔고 그것이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그걸 충실하게 이행해보자 한 게 두 번째 전시의 작품들의 내용이죠. 그런 계기가 더 심화된 게 뭐냐면 1983년일 거예요. 서울신문사에서 서울현대도의 공모전이 열렸죠. 그때 제가 서울대학교 전임일 때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시간도 없는데 그해 그 가을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2달을 내내 작업해서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신문사에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육면체인데 긴 거 2개, 정방형 육면체 1개 해서 3개가 세트를 해가지고 표면에다가 옛날에 원형 위에서 데코레이션 했던 기분으로 부조로 산과 달 같은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게, 그것도 기하학적으로 딱 해서 자연, 산 그렇게 해서 출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무슨 뭐 생명력이나 이런 거 그런 깊은 뜻이 아니고 그냥 산, 그 자연, 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대상을 받아가지고 다행히도 체면은 살렸죠. 서울신문사 공모전 끝나고 그때 저 잡지에서 저보고 미니멀리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건 전혀 없어요. 이 단순한 형태에서 조그만 변화를 가지고 표정을 주려면은 색상이 단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색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는 당위성만 가지고 있었지. 그 다음에 이게 변하게 되는 이유가, 근데 이제 제가 교과 과정에서 애들 가르칠 때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교과목을 많이 넣었는데 제품도자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제품도자는 말하자면 다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성형 공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석고를 많이 쓰게 돼요. 석고에 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석고로 틀을 떠서 지거링이나 조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석고에 판을 삽입시켜서 만들거나, 그걸 하다 보니까 판을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단순히 밀어서 붙이는 것보다도 판을 이용하되 몰드를 이용해서 하면 형태가 좀 다양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고 하고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구형이나 육면체가 아닌 단위체들이 구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해보고 싶다. 그게 일종의 흙의 한계를 넘는 거거든요. 뭐와 뭐를 붙인다는 거. 흙은 이 붙인다는 작업이 위험을 항상 내포하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싶다는 단순한 심리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이 드시고 미국에 계신데 저는 한국에 있고 다 형제들 미국에 있고, 그 갑자기 늙으신 부모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얻어서 이 형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작품 타이틀이 자연 생명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뭐 신이든지 아니든지 좋은데 뭔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상과도 연결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런 조상들과 소통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만드는 형태들이 약간 그 운반 도구인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뱃셀이라고 하는 것, 서양에서 그거는 물건을 담는 용기이기도 하지만 뭐든지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그 배 같은 역할을 맡고 싶다.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그게 그 고구려에서 이야기는 삼조고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태 중에서 약간 오리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것도 그때 만들었던 작업들이 되죠. 청동기가 말하자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천재의
그 도구였는데 그것이 의사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동기의 형태에 관심을 갖고 그 형태의 그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단순하게 결합해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판을 결합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기물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시대적으로 도자 작품들이 막 이렇게 커져가는 시츄에이션이었어요. 형태가 구조를 가지고 조금 복잡성을 띠니까 아까는 그 조그만 변화에서 표정을 읽으려니까 모노크로모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번에는 구조를 더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노크로모로 또 가요. 그래서 색상이 계속 모노크로모로 간 거예요. 구조적인 형태를 할 때는 이게 약간 좀 제의적인 거하고 연결가 돼서 좀 엄숙하고 뭔가 장중한 유약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시커멓티티한 유약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그거고 청색을 그때부터 많이 쓰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한 작품이 아니라 여러 작품이 모여서 왜 제사전에도 제기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장엄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때 이제 하면서 어떤 게 또 이제 음향에 대한 문제, 그 에너지의 원천은 음향의 조화에서 온 거다라고 해서 음향에 대한 작업으로 이제 이런 박스 형태, 그 의사소통에 대한 작업이 결합돼가지고 그런 동기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작업들이 나왔던 거죠. 1995년에 원광대학교 교수였던 그 한복림 선생이 신여, 내가 금년에 저 경덕진에 가서 국제도예 캠프를 하는데 저 참석해서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경덕진을 가게 된 거예요. 95년. 그때 당시에 그 한복림 선생이 경덕진 도자학원, 그러니까 연구교수로 가서 거기서 중국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캠프를 가는데 가서 중국은 상해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럽의 OEM에 의해서 상해 치료를 굉장히 고온 상해 치료를 개발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참여하다가 한번 뭐 그 실습한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붓자국도 좀 살고 또 그린 대로 그대로 나오고 이거 재밌네? 그러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낑낑대면서 이제 뭐 이런 작업, 뭐 철하고 총하고 막 붓으로 그린 그 접시 작업 이런 것들을 한참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해보고. 근데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접시라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경덕진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한번 놀러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겨울에 경덕진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얘가 무슨 작업을 하나 봤더니 도판 위에다 화장토를 가지고 그리는 작업을 제자 녀석이 하고 있었어요. 가서 놀러 가긴 갔지만 그래도 뭐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도판 공장을 구경하게 됐어요. 공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2m에 3m짜리 이런 도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기를 하기 좋은 재료인데 그 기술을 익혀서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때 내가 좀 그 유통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또는 이런 것보다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도 그래서 굉장히 근데 형태적인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평면적인 쪽으로 다시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걸 경덕진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계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그 이스카이라고 하는 그 국제 도자 교육 교류 뭐 학회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뭐 가서 그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하고 무엇을 만드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적인 것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도자 전통 역사 도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심취하게 된 게 저는 청아백자였거든요. 절제하고 겸양하고 뭐 이런 그 아주 좋은 덕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조선 청아백자에서 어떤 형상과 형태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선비 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양인들의 어떤 그 이야기하는 이 자연, 그러니까 천지인 사상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내가 그리는 대상으로 삼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자연, 뭐 예를 들어서 지리, 천문, 아니면 인화, 뭐 이런 식으로 온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천문과 지리, 그 다음에 인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인지의 총화된 최종 결과물을 하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화, 이 평화할 때 하는 화자. 그래서 인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차근차근 작업을 해나가려고 하고 10년 단위 뭐 가능하다면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손을 댄 게 천문 지리 쪽이에요. 그게 제작 방법하고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제가 그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봐서 한지 유약을 막 디핑도 하고 막 뿌리고 해가지고 그거를 전사지처럼 다시 도판에다 찍어내는 그런 작업도 하는데 제일 재밌는 게 한지로 막아서 하는 그 제가 이제 명명 붙이긴 뭐라 그러냐면 페이퍼 마스킹 테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지를 가지고 도판 위에 얼기설기 놔서 한 코트 바르고 떼어놔서 다시 또 깔고 두 코트, 세 코트. 그럼 뭐 많이 시간이 되면 10번도 뭐 100번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5번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테크닉을 이제 구사해서 만들어진 작업들이 이제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런 작업으로까지 온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청아를 택했느냐면 다른 어떤 체류보다 청아가 굉장히 화학적으로 인텐시브합니다. 그래서 소량만 묻어도 퍼렇게 돼요. 또 수채화 물감하고 비슷해가지고 농담을 처리하기가 제일 쉬운 게 청아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어릴 때 그랬던 수채화에서 느꼈던 어떤 물의 맛, 그 다음에 이 형태와 형태가 겹쳐지면서 어떤 평면이지만은 공간을 형성해주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에 매료가 돼서 이 작업을 먼저 시작해서 이 작업을 그때부터 한 10년째 이상 해오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별로 못한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2000년대 와서 읽은 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글이 이거는 크리스티안 제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술은 언어가 있기 이전의 인간이 자신의 현 존재와 세계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하고 뭐 어떻게 관계가 될까라고 하고 나름 이제 해석을 한 게 이 말은 결국은 인간의 삶과
자연은 근원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삶과 생명, 또 자연, 또 시공간, 이거는 따로따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인간이 자연을 대함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일체감을 좀 가져야 될 게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연에 다가가서 바라보고, 아무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 바라본 다음에 그 바라본 대상으로부터 느끼면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사유를 해보자. 그럼 거기에 어떤 큰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연을 많이 바라봐라. 하염없이 바라봐라. 그렇게 하고 힘들겠지만 나중에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범위 내에서 사유까지 이끌어 봐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만 이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느 작가이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심지어 컨셉추얼한 아트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하는 게, 생각까지는 자연으로부터 왔는데 사유는 정말 자유로운 공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매력적인 거 아닌가. 그 사유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 이 화두를 그냥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지나간 거를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니까 그렇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